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 공원 둘레길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금속 재질 둔기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정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쉴 새 없이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정오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서 모방 범죄가 정말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현상의 시발점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짜고짜 아무한테나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분이 결국 사망하시고요. 세 분이 이제 중상을 입은 상태이고요. 여태까지 잘못하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좀 만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2주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또 20대 남성 최원종 씨죠.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13명이 이제 중상을 당했죠.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예전과 다르게 갑자기 우리 뭐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막 협박, 살해 막 이런 것들 글이 막 올라오면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장난이었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막 장소에 간다든지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는 모습이 좀 놀랐습니다. 일종의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범행들은 있어 왔어요. 그전에도 있어 왔는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온라인상의 활동이 무척 활발해졌잖아요. 누구나 SNS 맞아요. 막 그 전파시키고 맞아요. 과거에 한 번 사건으로 단절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게 전파가 되면서 모방 범죄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여러 가지 영향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맞아요. 좀 증폭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의 비참함을 더 곱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서현역 사건 터지면서 야 이거 계속해서 나겠는데? 라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던 거죠. 서울 동대문구 60대 남성이 이렇게 흉기 난동을 여성 벌였습니다. 2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소식 또 흉기 사건입니다. 아무나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폭력성이 강하고 나도 분노가 가득 차 있던 누군가가 보고 "헉, 나도 저렇게 하면 뉴스에 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자체가 일종의 트리거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사건이 연이어 딱딱 터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이제 일상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야,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저도 지하철을 탔는데 아저씨, 근데 이제 좀 어르신인데 그 가방 백팩에 신문지로 싼 긴 원통 같은 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팩이 살짝 열려서 갑자기 약간 공포감이 있었고 왜냐면 이게 이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형태가 그래갖고 좀 거리를 좀 두고서 걸어갔어요. 혹시 몰라서. 한 PC방에서 30cm 정도 되는 흉기를 우산에 숨긴 채 PC방에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고야 18이네. 아이고 큰일 날 뻔. 오늘 엘리베이터 타는데 자꾸 제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기 한 2m 정도 뒤에서.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제가 안 탔어요. 근데 이분도 안 타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뒤를 또 쳐다보기에는 또 이상하잖아요. 눈 마주치고 그럴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래서? 계단으로 갔어요. 계단으로 가면 설마 계단으로 오진 않겠다. 아이돌 영상을 보던 외국인 팬들의 환호성에 놀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또 지하철 내에서 흉기 난동인가 뭔지 모르지만 더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다수가 막 그 탈출하시는 우왕좌왕하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좀 불안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경찰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찰이 이제 뭐 총을 차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별 치안 활동이라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뭐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처음 봤죠. 아니 야 무슨 도심에 진짜 저런 게 있어? 특히 옛날에 이제 80년대에 사셨던 어른들 입장에선 과거공에서 군사정권 때 장갑차 들어온 느낌도 나잖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이제 응급조치로서의 필요성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있죠. 그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경찰청의 이런 초기 대응은 지나칠 정도로까지 한 것은 좀 잘했다고 봐요. 다만 이걸로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2000년대 초반, 2010년경부터 이제 한국경찰에서는 이걸 사실 조사를 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언론에서는 소위 묻지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죠. 애매하면 묻지 마라고. 묻지 마라는 것은 왜 그랬는지 원인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어야지 왜 안 묻습니까? 안 묻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 진단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짓 저질렀으니 묻지 말고 엄하게 처벌만 해. 이런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범죄를 과연 묻지 마라고 해야 되는가. 이게 정의되지 않아서 그 범죄 유형을 분류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건이 나오니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게임. 실제로 조선은 범행 전 8달 동안 이런 게임을 하며 은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8시간 동안 게임을 하던 상태였고 실제로 게임 중독 상태였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사당국이 내온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글이 나왔어요. 피고인이 마치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가볍게 막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공격하고 그리고 뒷목, 옆구리,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찔렀고 범행 시도 후에 신속히 재정비해서 새로운 타겟을 물색했다. 이 행동들이 게임상에서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좀 어이가 없는 사건 파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가 게임에서만 보이는 어떤 특성이냐. 그렇게만 따지면은 그 군대에서 배우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군대가 원인이냐. 아무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다른 게 아닌가. 너무 좀 이 비슷한 면만 좀 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게임을 할 때 분명히 뇌가 특별한 상태가 되는 것은 관찰이 돼 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게임하는 거잖아. 가장 최근에 2019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연구들을 총괄해가지고 본 연구에 따르면 사실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것과 실제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로 결론을 내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게임 원인론은 이미 20년, 30년. 그래, 우리가 프로파일링 초창기 2000년대 초부터 이 문제가 논의가 활발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이미? 섣부른 게임 원인론, 영화 원인론 이거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게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일 뿐인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그 개인이 가진 범죄 성향이나 공격성에 대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가 저지른 것처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범죄의 원인을 찾아가는 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지 않나. 사실 신림역 사건하고 이제 분당 서현역 사건을 우리가 이제 또 공통적으로 묶는 것은 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 기저에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분노죠. 기본적으로는 분노죠. 그 분노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조선 같은 형태의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현정 같은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정신과적인 장애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망상적인 요인이 또 하나의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하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가진 감정의 분노가 어떻게 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원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다만 그 분노의 출발점은 우리가 명확히 알긴 어려워요. 첫 출발점은 가정, 부모와의 관계, 어린 시절. 그런데 커가면서 그 원인이 희석됩니다. 왜 희석되냐면 학교에서도 불만을 겪게 돼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과 자기는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나랑 다른 아이를 다르게 취급한다. 그리고 나서 또래 사회 집단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진학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분노의 포인트가 너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찾고 결과적으로 나보다 행복한 너희들을 가만 안 두겠어. 나처럼 만들겠어.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할 수도 없고 세상 모두를 향해서 분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케이스에는 2014년에서 2021년 사이에 7년 동안 이러한 매스 킬링, 이러한 많이 죽이는 이런 매스 킬링 3,380건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연구하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의 경우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 도중에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체포가 돼서 연구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스트레스 레벨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 두 번째는 표현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런 것도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다라고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표출하거나 표현할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외로운 케이스죠. 그래서 영어로는 론 월프,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고 일본어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약간 부르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끝까지 반항하고 이제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서 사살이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찌르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찌르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앉아서 뭐 이제 도주행각하고는 좀 다른.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행동들도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두 분께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심리라는 게 범죄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가 반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안 잡힐 것인가에 집중되거든요. 증거인멸과 도주가 반드시 포함되죠. 그렇죠. 이러한 범행들은 전혀 다릅니다. 범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보여요. 그런데 그 범행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최현정 역시 그냥 현장을 이탈해서 가다가 흉기 버리고 어떻게 될지 계획이 없는데 설슬 걸어 나간 거예요. 대단히 소극적인 회피 도주 행동인 거죠. 자기 삶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못 찾고 미래의 희망을 완전히 버린 상태다 보니까 이들의 그러한 범행은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삶의 마지막 최후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이 칼부림 사건이 먼저 이슈가 됐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고 일본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도리마라고 한대요. 도리마. 도리모노라고 이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이유 없이 그냥 저주를 퍼붓는 요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 악마. 도리마. 이제 이게 아키하바라 사건이라고. 아키하바라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 저기 용산에서 못 사는 거 거기 가면 맞아요. 그 아키하바라. 맞아요. 거기 옛날 관광 코스였지. 되게 유명한 관광지였고 진짜 무슨 전자랜드 같은 곳이었고 굉장히 또 사람이 엄청 많은 데지. 엄청 많아요. 2008년 6월 8일 날 이 25살의 가토 도모히로라는 친구가 트럭을 몰고 이제 길을 돌지나가서 이제 사고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도와줘야 돼 교통사고인 줄 알고 거기 내려서 칼을 뽑고 주변 사람들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약간 서현동 사건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突如トラックが突っ込み次々と無差別に刺された人々7人の命が奪われ10人が重軽傷を負った凄惨な事件 이 당시 체포하고 나니까 했던 말이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누구든 죽이고 싶었다. 事件直後路地裏に逃げ込んだところを確保されたのが加藤智大死刑囚当時25歳
世の中が嫌になった。誰でもよかった。温かい家族、恋人、友人。私にはそういったものはありませんので、それらが理不尽に奪われる苦痛を想像することができず歯がゆいのです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은 사실은 많은 뭐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일본이 그렇게 사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소위 말해서 저성장, 예, 사회가 그냥 저성장으로 쫙 빠지면서 약간 힘을 잃고 침울해지는 그 시기하고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보면 1.4% 얘기합니다. 1%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2009년에 영국 의학 전문지에서 30년 동안 그 유럽 연합 국가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경제 상황에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살인율이 0.79%가 증가했대요. 네,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화풀이하는 측면이 좀 많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행복함을 주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패배라면은 이제 반대 현상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런 분들의 혈액을 조사해 봤더니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낮았다. 네, 즉 정말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한 15년, 20년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저성장 국면하고 약간 맞물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김구라 씨가 어렸을 때는 보통 결혼이나 아니면 취업을 몇 살에 하셨나요? 우리 보통 제가 이제 27, 8에 했죠. 27. 네. 요즘에 평균 결혼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35나 38? 33.4세. 점점 들어. 34세 정도가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늦게 결혼하고 요즘에 대기업 취업 연령을 보면은 평균이 31세가 넘어갑니다. 32살 가까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회에 들어가는 연령이 점점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진입하는 연령이. 진입하는 연령이. 그 말인즉슨 얘들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저성장으로 가면 그 보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미 나이는 30대 가까이 되고 30대 넘어가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나를 눈높이를 낮추고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어려운 일이라도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불만색으로 갈 것이냐 이게 숫자로 나옵니다. 그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있습니다.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나는 경제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 또 흔히 말하는 그냥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청년층이 지금 거의 50만 명에 육박. 예전에 비해서 청년 숫자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이 쉬었다라는 청년층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차세대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가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 세대들의 이 사회 진입을 좀 당겨야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나도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집안에 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고 뭐 친구가 있다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네네네, 맞아요. 완벽하게 이제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회적 배제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사회학에서 표현하는 이 사회적 배제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상대적 박탈감은 눈에 보일 때 드러나는 감정들인데 배제감은 어차피 나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대 관계를 단절을 합니다. 나는 왜 친절해야 되고 왜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런 이유가 없잖아.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공격을 했을 때 미안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범행 왜 하셨습니까? 반성은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영국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회를 향해서 결국 복수를 할 수도 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찾아내서 reach out, 찾아가서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끔찍했던 사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최원종이란 사실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저지른 게 조현병 증세가 좀 약간 있었고 치료를 좀 중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저지른 것이다.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사회 시스템이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런 이상성 없다가 평상시 그야말로 뭐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갑자기 예측 못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최원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망상의 어떤 양상이 워낙 뚜렷해 보였죠.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조현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는 진짜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케이스가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료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도 믿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뷰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면서 이 증상을 치료하게끔 다가오게 하는 과정까지가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 분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치료가 정상적으로 개입이 되어갖고 초기에 진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병원을 데려가요. 뭐 치료도 하고 약도 먹이고 하는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미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쳐와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지치고 나이가 드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3개월 이상 중단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정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어가지고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건 계속 발생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 접하는 것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또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40대 안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안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오고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사업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자, 그럼 특별 정신과 진료를 멈췄는데 왜 멈췄어요? 멈춘 자체도 그렇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으리라 믿고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던 사건이죠. 안인득의 친형이 이 위험을 감지하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백방 노력을 했어요. 보통 때도 대화가 안 될 정도의 환자입니다. 이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싶은데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내줬다는 거, 답을 안 줬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이 안 옵니다. 유리인장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네, 절차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복지법상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 거절을 당해서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족 2사람 이상의 동의,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이게 요건인데 그거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친동생이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사형까지도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은.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때까지. 그 피해자가 이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네. 나갈 수 있었지요. 신고를 여덟 건 제가 나온 것만 해줄 뿐이지. 그래서 수십 번 해요. 그 사람 말고라도. 나는 내 부모하고 딸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루 한시간 그 시간에 부모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숨이 끄적거리는 걸 직접 옆에서 보고 있다 생각하면 쑥쑥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불이 난 줄 알지 어느 누가 거기다서 칼로 주사를 들고 진짜 서가 있을 줄 알았던데. 그때 신고 그때 조치만 해서도 약을 처방하면 정신병 약을 한 달만 약을 있어도 잡아 만들었어도 안 잡아넣어도 된다. 그냥 치료하게끔만 저거 만들어줬어도 사건 아니었지. 그게 때문에 하는 게요. 제가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아이고 참말로 썩어 죽겠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호주에서 CTO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죠. 커뮤니티에서 트리트먼트, 치료를 하는 오더, 명령 시스템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경찰, 뭐 정신과 전문의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자. 한국 경찰 같은 경우는 출동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은요, 공동체적 대응을 하면 충분히 저는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쉽게 말하면 선진국병이잖아요. 이 심각한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개인들을 챙겨주고 하는 문제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이 다른 유인원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침팬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한번 낳잖아요.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려면 6년에서 8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6년, 8년이 지나야 다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전에 이렇게 낳을 수가 없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좀 특별한 게 낳자마자 1년, 2년 만에 바로 또 새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장점은 인류가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거는 한 가족이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 같이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부족사회 같은. 그렇죠. 공동체. 공동 육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진화 자체에서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내 새끼만 챙기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도 동네 전체도 서로를 챙겨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진화했던 근본에서 지금의 사회가 벗어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 빨리 와요.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옆에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도끼 놔! 도끼 놔! 도끼 놔! 도끼 놔! 도끼 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낮의 난투극. 남자의 손에 들린 건 도끼입니다. 왜 도끼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비하인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진짜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도끼가 웬 말이냐. 너무 무서워요, 도끼를. 취재할 때 조심하긴 해야 돼. 혹시 몰라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거기 감나무. 아, 저기 딱 보이네. 거기. 아유, 나 그 생각하면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너 안 돼. 웃기다. 나 청심을 먹었다니까요. 그냥 무서워서 경찰차가 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마을을 공포에 빠뜨렸던 난투극. 피해자는 괜찮을까요? 동네 사람이 이거 보고 막 협박을 했어서 지금 그 사람들 집 옆에를 잘 안 가요. 무서워서. 가만 안 둔다고 하니까. 아니 그 정도예요? 네.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논두렁으로 딱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야, 너고 왜 차광망을 치냐? 금선 욕을 하는 거야. 이 들아,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차광망을 이 우리 집 답답하게 여기다 치면은 어떻게 하냐고. 5분 동안은 욕을 하고 내려갔어요.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논이었는데요. 논 바로 앞이 손도끼 가해자의 집입니다. 피해자는 그곳에 차광망을 설치 중이었습니다. 치다가 이렇게 본 게 도끼가 들렸더라고요. 네. 오른손에. 야, 너 하면서 내쳐서 핸드폰을 탁 채갖고 핸드폰은 물속으로 날아가고. 갖고 이제 아들이 보듬고 막, 야, 도끼 놔, 그런 게. 도끼 놔! 안 돼! 그렇게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맞으면서 이게 충격이 갔는가 쉬고 아파요. 파스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는 왜 이웃에게 도끼를 든 걸까요? 남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한 200m 정도 가면 그 현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무서운 사람이다니까요. 도끼 들고 가면 또 무서워서 저마저마.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네. 사건 현장을 찾아갑니다. 차양나. 문제의 논이 보이고 바로 옆이 가해자의 집인데요. 곳곳에 CCTV가 있어요.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가 집 밖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인기척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도 하실 말씀이 많다는데요, 도일이요? 손도끼를 휘두른 그도 할 말이 많답니다. 선생님? 저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 임시거처에서 지낸다는 그. 원인은 우리 아들이 얻어줘서 우선 여기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었거든요? 그거 있으면은 안 좋은 일이 더 생길까봐 이렇게 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닥에 뭘 많이 꺼내 놓으셨네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손도끼 난투극의 가해자.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심정이 좀 괴롭죠. 제가 그 한순간에 참 이성을 잃어서 참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괴로워요. 후회는 하지만 이거? 네,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여기 안에? 네. 그날 상황이?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손도끼 난투극이 벌어지기 10분 전 피해자와 그 아들이 논과 가해자 집 사이에 차광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시야를 가리는 시커먼 차광망이 눈에 거슬렸답니다. 그래서 이를 따지러 논에 올라가는데요. 이제 내가 그 가니까 어떤 무기가 와서 시끄럽게 하냐, 어떤 개가 와서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가가 2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때리려고 담고야 아이고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몇병왕이를 잡고 쇠바이크 박은 데다가 나를 거기다 밀친 거예요. 그렇게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부서 있을 거예요. 여기에. 부쉈네 좀. 여기에 찧었어요. 그 파이프에다가.
지금 막 그때는 많이 붙여 있었어요. 엎어치기 해가지고 그거 누르고 있길래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이 그냥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들고 갔어요. 분에 못 이겨 손도끼를 들고 갔다는 가해자. 가가지고 내가 허공에다가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어른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 하면서 내가 허공에다가 한번 휘둘렀어요. 그냥 한 번, 딱 한 번. 논에 올라서자마자 도끼를 휘두릅니다. 그리곤 곧바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제압당하는데요. 그러다가 그런 이제 야가 그걸 뺏는다고 이제 나를 막 논두리에다가 처박아 놓고 모가지를 막 쥐었다가 숨도 못 쉬게 숨을 못 쉬려고 하면 또 풀어주고 또 하면은 또 모가지를 막 조이고. 아유 여기 있잖아 빨리 와요.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여기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여기 죽게 예요. 빨리 경찰 손해주세요. 얼마나 지금 젊은 애가 이 노인 양반 죽이게 생겼어요. 물에 빠져놓고 지금 누르고 있어요. 신고를 받고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제야 난투극은 끝이 났고 가해자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사람 죽이고 뭐 도끼로 사람 죽이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도끼도 나왔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수 무경에 들어왔어요. 근데 검토해보니까 사람수가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그날 바로 예전 시청 거예요 저녁에. 근데 그 다음날 기억된 거예요. 구속은 면했지만 강력 사건의 피의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도끼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 갖고 간 자체가 제가 참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4년 동안도 참았는데 갈등이 시작된 게 무려 4년 전이라는데요. 두 집안 사이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의 시작이 어떤 일로 시작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땅 문제로 해서 시작이 됐죠. 갈등의 원인이 땅이랍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땅 문제죠. 땅이요? 네, 땅. 대체 어떤 땅이기에 손도끼까지 들게 된 걸까요? 여기 땅이 지금 이 땅 때문에 저 집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분쟁이. 문제의 땅은 가해자의 집 바로 앞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입니다. 내가 그 건물을 살 때 이건 주인이 아직 아무리 찾으려고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써먹고 혹시라도 주인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면 우리가 그 땅을 썼으니까 그 땅을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판다고 하면 사라. 이 마을로 이사 올 때 집 바로 앞에 있는 이 숲이 주인 없는 땅이라기에 마치 내 앞마당처럼 자유롭게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건 내 땅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샀다. 그래서 계약서까지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땅이라는 증거가 있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샀다는 계약서.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서, 매수인 산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버님이세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인데 나는 부모님이 사는 걸 지키는 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계약일은 38년 전인 1987년. 판 사람과 산 사람의 도장까지 찍힌 걸 보면 피해자 땅이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써지도 않고 그 써준 사람, 그 사람 써준 사람이 지인이잖아요. 그 지인도 이름도 써있지도 않고 그런 계약서를 그러면 내가 글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 이 땅 이렇게 임대로 쓰기로 했다 만들어 가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이런 말도 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JTBC에서 왔는데요. 혹시 토지대장 하나 뛰려고 하는데 어떻게 뛰는지 좀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대장에 기재된 땅 주인은 소유자 김 그런 거죠? 변동이 없는데요, 그죠? 땅에 예전 주인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땅을 산 게 맞다면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습니다. 근데 등기가 지금 현재 없어요. 등기가 없어요? 이게 사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정이란 뜻이 뭐죠? 일제 시대 때 그 토지조사사가 걸어가지고 네네. 그때 소유자를 정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등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등기를 안 해가지고 주인이 됐어요. 예전 땅 주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그 후론 소유권을 이전한 기록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계약서도 있고 세금도 내고 나무도 심고 지금까지 표고 재배도 하고 이제까지 관리를 하고 다 했으니까 우리 땅이지 누구 땅이냐. 예전 농촌에선 땅을 사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등기 이전의 기회를 주는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약서가 가짜다. 가짜니 이거 도장을 찍어주지 마라. 특조위원을 다 찾아다니면 못 찍어주게 한 거예요, 이걸. 자기 땅이 아닌데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며 가해자가 주도해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았고 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까지 했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피해자의 등기 이전이 무산됐다는데요. 이때부터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 됐다고 합니다. 카메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진술 가능하고요. 계속 욕하세요. 야, 밥 처먹고 할 일 없냐? 너는 밥 처먹고 할 일 없냐? 이거 신고하겠습니다.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도둑놈. 야, 인마 너 그 땅을 왜 처먹어? 네 땅도 아닌지. 내가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마주치기만 했다 하면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이거 언어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건수만 생겼다 하면 서로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서류를요 서로 고발하고 막 한 사건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밀려드는 고발에 민원에 또 이걸 해결하느라 두 집안 모두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는데요. 아니 여러 가지야 말도 못해요. 그걸 다 말하려면. 그리고 다 이게 민원 들어온 형사 고발되고 민원 들어. 두 집안의 싸움은 그렇게 4년을 이어왔습니다. 야, 인마 너는 인마 6년 살았어. 66년 살았는데. 됐어. 야, 66 살았는데. 어디 인자 굴러먹고 인자 다 온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너는 여기서 없애줘야 해, 너희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것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이 힘든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서 누구 편도 들 수도 없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이런 것 같이 가릴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혀들 못 오겠어요. 근데 감정이지. 감정이라고 봐야지. 뭐 그걸로 인해서 그냥 계속 서로 민원 넣고 그러니까 아유 딱해요 둘 다. 해결이 안 된다면 안 돼요. 그게 서로 이제 골이 깊어져 갖고 서로 자꾸 하고 서로 막 하니까 그게 이쪽에서 뭐 이쪽에서 그러고 이쪽에서 이쪽에 하니까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양쪽에서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지 않겠어. 싸움을 끝낼 수는 없을까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아주 고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요. 근데 내가 항상 글쎄요. 둘 중에 하나가 죽여한다고 했어요. 길을 찍으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았다 하면 나 우리 애기 아빠 못 보잖아. 나 그것은 용서를 못 해. 가족들은 완강히 반대하는 가운데 피해자는 생각에 잠겨 있는데요. 형님이랑은 식구랑은 안 한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게 했는데 지금은 화해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해에 늦은 때는 없다지만 적어도 손도끼를 들기 전이어야 한다는 것.
손도끼 난투극에서 우리가 찾은 비하인드였습니다. 아산 내 고향인데. 주민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대체로 이제 평화롭고 조용한 지역인 것 같아요. 낫이네 나. 던진 거야? 진짜 낫이야. 나 내려 놓으세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야? 살벌하다. 칼도 아니고 낫이니까 약간 더 위협적인 것 같아요. 관내에 수배자의 주소지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서면에 있어서 그 종이를 보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는데 수배자. 수배자. 근데 불안하다 괜히. 순찰차를 밑에 대놓고 한 10m 정도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언덕 올라가면 이제 거기 마당이 있고 집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바디캠으로 네. 촬영하는 거죠. 마당 한 가운데 이제 차량이 한 대 주차되어 있었는데 뭐야? 차가 왜 이래? 아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불에 탔네. 라이트 다 깨지고. 확살이 났는데? 음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데 사람이 산다고?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다시 가려고 발걸음을 이제 뒤로 도는 순간에 바스락 소리가 들려가지고 순간 탁 돌아봤는데 무거워. 깜짝이야. 뭐야? 사람! 아우 깜짝이야 진짜. 창문 쪽에 이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호두가 내 아들이야. 나 진짜. 경찰에 무슨 차리고. 칼 들고 있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음 나한테. 여기 뭐 내 땅, 뭐 내 집, 내 재산 뺏으러 온 놈 이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난동을 부리시고 호두가 내 아들이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혔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이라는 죄명으로 이제 수배가 돼 있었습니다. 이 수배범이 2022년 2월에 아산시안 골프장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안 나와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창밖에서 저희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낫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와. 왜? 그걸 내려놓으시라고. 그래 재산 한번 걸을 테니까 빨리 난 내려놔요. 와. 뭐야? 아우. 그래 그러니까 난 내려놔요. 어머. 나오셨다. 그래서 흥분돼 있던 상태였고 흉기는 안 내려놓으시고 얘기했는데도 이제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깨진 유리창으로 봤을 때 집 안에 LPG 가스통 있죠. 가정용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옆에 뭐 라이터도 놓여 있는 것도 제가 봤고 그쵸, 진짜 큰일 나니까. 쓰레기라든지 흉기라든지 굉장히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또 이제 폭발 위험도 크고. 왜 이런 데 있었지? 너무 아니, 가스 위험하다. 왜 이렇게 많아? 저 이제 생활을 하시니까. 저희가 둘이 하기에는 일단 그분이 다치던가 저희가 다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원 경력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죠. 나는 그 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아예 말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물 드리려 그래. 내가 마시고 줄게. 염산? 야 피의식이 있으신데? 야, 나 좀 줘봐. 네가 나 같은 거 있으니까 다 못 가고 있는 거야. 한번 수고하세요. 근데 잔다. 수고하고. 왜 그래, 못더니. 수고하고. 대화를 계속 시도하셨죠. 근데 한 분 한 분씩 대화 시도할 때마다 흉기는 계속 들고 대화가 안 통하고 계속 욕만 하셨어요. 아까 했던 말 계속 반복해서 나가라고. 너네 뭐 하는 놈들이냐고 그러고.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설득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었다니. 오, 막 휘둘리네. 진짜로. 아우, 나 내려 놓으세요. 쐈다. 다리에 맞았어. 네, 다리에 쏴야죠. 아 다행이다. 수가 찼다 이제. 자, 선생님 구속영장에 체포할게요. 네, 선생님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리포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벤치. 수갑을 채운 다음에 일으켜서 흉기가 또 없는지를 한번 쓰겠는데 또 주머니 안에서도 또 흉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있다고? 한국 있다. 없어. 없어요. 에이, 일반 국민이. 아유 미쳤나봐. 없어. 찍히라고. 갔다 오셔야죠. 간다고.